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을 모시고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보고 맨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뻔뻔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은 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다. 네, 그리고 제가 모시는 우리 패널들 정말 더 훌륭한 최고의 패널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여러분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위주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문대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지역구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평화의 섬 제주시 갑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치인 박진영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안녕하세요. 평론가. 문대림 의원님의 다정한 동생 박진영입니다. 와! 네, 아직 지역구는 안 정한 거죠? 네, 저기 제주 추자도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갑수 선생님은 뭐 그냥 항상 멋진 뭐라 그래야 되나 어르신 같은 느낌이. 그렇긴 한데 나는 이 모든 논의 속에 내가 왜 있나를 늘 생각하면서 모든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에 다 정통하셔가지고. 아니 그 반대로. 네. 네, 그리고요 또 요즘에 아주 핫한 인물입니다. 맞추기도 하지만 못 맞추기도 한다. 이 사람이 나오면 불안하다. 네, 이상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물어봐. 네, 어쨌든 우리 기자님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얼마나 불안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의심의 시선을 한 겹을 꽈야 되는데 한 네. 세 겹 좀 꼬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라서 특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네. 사실 매사에 그러고 다녀요. 의심하면서. 근데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양해해 이제 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그 직업병입니다. 기자님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네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윤석열 씨 측에서 압력이 심의정 총장 쪽으로 들어갔었고 그 주체가 이제 그 민정수석이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곤란해하고 내부적 사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곤란해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찰의 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니까 그냥 민정수석이 그러면 뭐 고검장들 모아가지고 네가 한번 모양새 갖춰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구속 기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말씀이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수요일의 역전의 용사들 시간인데요. 네, 오늘 주제가 너무 살벌해가지고요. 우리 스픽스 정기환 대표가 요즘 미쳤나봐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돌아버린 윤석열과 김용현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자, 이 무슨 주제일까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그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거예요? 맨발로 그냥 과거를 회고하면서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대통령 감도 못 되고 국방장관 감도 못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정신들이 돌았다. 정신들이 돌았다. 특히 어저께 그 또 여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맞습니다. 네, 어제 탄핵 심판 때 네. 정말 살벌하고 또 이진우 씨를 비롯해가지고 증인들의 증언 태도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이상하고.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기타 특히 이제 윤석열이죠. 그 헌재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그냥 상식의 언어로 분석 해석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그냥 둘러대잖아요.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검사라는 위세를 등에 업고 저런 식으로 하면서 살아왔겠구나. 주위 사람들은 다 그 권위와 그 위세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럴 것 같아. 아버지가 무려 연대 교수님, 부잣집 아들로 힘도 좋아. 그 속에서 늘 지 멋대로 말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말 안 되는 소리에 승복한 사람들이 계속 끌려와서 대통령까지 돼서 지금 헌재에서 자기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 보면 뭐 제가 입에 올리기도 싫어. 너무 말이 안 되면 그 말 안 되는 것을 규명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너무 구차하고 슬프잖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원래 돌았던 사람 같아요, 두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원래도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일종의 그 알코올성 금단 증상이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제 한 말 중에서 그나마 뭐 우리가 말 같은 말은 그 달빛 아래 혼술하기 이백의 그 월화독작 인용한 호수위 달그림자 얘기. 그건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나머지 다 거짓말이고. 근데 그냥 술 먹으면서 검사질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전형적으로 술 생각 날 때 한마디 던지는 말. 네. 그 말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씨는 내 또래인데 다른 뭐 법리적인 거 말고 그냥 앞에 앉혀놓고 좀 때렸으면 좋겠어. 맞아야 돼. 이런 사람은 진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사실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을 구타 유발자라고 부릅니다만은. 맞아. 딱이야 딱. 네, 딱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헌재,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재판관들이 진짜 무슨 예. 뭐 살신성인하시는 분들 같고 성불하시는 분들 같아요. 아니 특히 엄청 그 잘 진짜 참아요. 그 재판관들한테 이념과 뭐 자기 소신 네, 떠나서 이념과 양심권을 소신을 법조인의 버리고 양심을 가지고 뭐 양심을, 어쩌고저쩌고. 예, 예. 훈계하듯 진짜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자살골을 넣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재판관들이 기분이 정말 나빠서라도 물론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어디 한번 내가 제대로 판단해주마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데 뭐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전략이라고 볼지 어차피 그거는 재판관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그럼요. 지지하는 강력 지지자들을 지지층들 보고 향해서. 하는 얘기죠. 그 지지자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이분들을 지지합니까? 나는 이 내란 상황에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의지할 곳이 없는 느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탑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탑을 처음 만들 때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다 보면은 이 탑채자가 어떤 인간의 영이 쌓인 하나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굉장히 토템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막 더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추앙하게 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에도 돌석자가 들어가네. 제가 보기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냥 권력욕의 화신일 뿐이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보수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 근데 탄핵 위기에 놓이니까 민주당도 싫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이지 이게 뭐 보수다 극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 기회주의자들과 허망한 사람들의 난동 상태 이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상과 현실을 전두엽이 좁아지면서 착각한대요. 그렇죠. 착각하면서 자기가 진짜 그 자유민주주의 그 순교자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네. 또 아직도 그 재판장이어서 자기 이제 오랜 검사 생활의 습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어쨌든 뭐 어저께 쭉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 증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왔습니다. 뭐 검찰에서 이미 다 얘기해놓고 자기는 증언 거부하겠다, 증언 못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질문하는 것은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가리고 싶고 아무리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질문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통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다가 그 변호인단들한테 제지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뭐 끌어내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하면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은 네, 대통령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전화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저게 설명해 사실은 주세요. 이진우가 아니라 저 변호사가 변호사가 또 잘못한 거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했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이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적 지시가 네가 보고를 잘못해서 이렇게 불법적 지시를 하게 된 거다. 네. 결국 마이크 뺏겨.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저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진우 씨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사실 답변하기가. 근데 저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른 변호사가 야, 너 그만해라. 미쳤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변한 것과 안 한 것의 해석이 비법전이니까 잘 몰랐는데 그 박은정 의원이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근데 네. 아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진우는 답변을 안 한 게 아니라 답변을 다 한 거라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가 윤에게 되게 불리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윤의 입장에 쓰고 싶었다면 답변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질문에 부인을 하는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했더라도 한 거예요. 네. 그에 반대되는 그런 부인하는 답변을 성실히 상세히 답을 하면서 예, 예. 내가 지난번에 검찰에서 한 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맞다. 것이다. 네. 뭐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원래 말하는 게 맞는데 그거예요. 윤을 돕고 싶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부인했다는 것 자체는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는 게 돼버려서 그냥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라리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난 증언 못합니다라고 한 것 자체가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제 이런 그러죠.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저도 어쨌든 뭐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역시 네. 뭐 저 자리에 나와서 윤석열에 유리한 그 증언이나 진술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실제 주된 핵심적 진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뭐 사지 들어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자기 본인의 진술도 있지만 바로 부하들이- 옆에 부하들이 다 말했어요. 부관이 듣고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빼박이죠. 총 들고 들어왔어요. 안기령 대변인이 그 뺏은 게 그럼 그게 총이지 그럼 그 장난감입니까? 사실 그 안에 총알이 진짜 들어있다는 전 거 세계에 아니에요? 다 네. 그 송출이 됐는데 총알이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현장에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봤잖아요. 밖에 있던 군인들은 총을 앞으로 맸고 아 그 창 깨고 들어온 군인들은 앞에 맨 사람도 있고 뒤에 맨 사람도 있고. 탄약통을 네. 별개로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그 예. 인원 중에 네, 안에 네. 속해서 언제든지. 근데 사실 몇 명이 들어간 건 상관없는 게 그 탄창 꺼내서 이제 장전한 다음에 2명만 있어도 다 처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몇 명 들어갔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는 제가 그 기밀자인데. 소화기 뿌리는 그 바로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 영상에 거기 제가 막 고함 치는 게 나오는데 소화기 뿌릴 때 정말 긴장했어요. 소화기 뿌리면 저쪽에서 응사할까? 공포탄이라도 한번 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렇지. 정말 제가 그때 쫄아 진짜 있었어요. 무서운 텐데 어떻게 평상시와 다르게 용감하게 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썩 용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저분이. 발언을 용감하게 하시는 분인데 아, 제가 발언을- 배영군하고 몸싸움한 사람입니다. 아, 바로 튕겨놨습니다. 그날 그 영상이 없나요? 좀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제 카메라에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자기가 카메라를 찍어요?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몸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바로 튕겨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잘한 일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어서 남겨놨죠. 역사에 남겨놨고. 역사에 남기려고. 그거 주세요.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래 한번 좀 인포 미리 좀 시켜드리겠어요. 보여주시죠. 여기 보게. 네. 예. 잘하셨어요. 어쨌든. 네. 근데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몸이 워낙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사실은 저분이 저렇게 용감하게 한 거는 예전부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저희가 국회 옛날 선진화법 없을 때 몸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도 학생 운동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뭐, 당시에. 네. 예. 체육부 출신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렇다고 치고 홍정원 국정원 1차장 나왔을 때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표정이 엄청 났고요. 인사 안 받은 거는 뭐 물론이고 뭐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인사 받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서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저는 좀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 좀 난처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받았는데 어제 보셨어요 그 장면? 봤습니다. 네. 봤는데 가장 이제 또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윤석열 씨가 그렇죠. 전화를 한 게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게 그 비상계획이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계엄 사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뭐 간첩을 잡는 걸 그러니까요. 저 황당무계하게. 아니 그 상황에
평소 소통도 하지 안 하던 않았던 사람이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통화한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각색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거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후에 정말 드러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그 사람을 뭐 격려한답시고 간첩 많이 잡아라, 잘 잡아라, 간첩 다 잡아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를 좀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하면 다 믿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홍 차장 4일 오후 6시 49분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5차 탄핵 심판과 변론길이 열린 어제 그 헌재 대심판장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석에 자리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리고 인사도 했고요. 원래는 되게 좋아했었다고 본인은 분명히 잘 되길 바랬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윤석열 씨는 홍 차장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그 얘기한 도중에 2번이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향해서 훈계도 하고 뭐 이념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책상을 치면서 홍장원한테 한 전화는 계엄하고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 실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한 발언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저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기자들한테 그랬대요. 정말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연락도 안 하던 사람하고 내가 갑자기 간첩 잡아오라고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윤석열 씨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을 조금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저 장면을 이제 늦게 이제 라이브로 생으로 내보냈잖아요. 네.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절차라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한 시간 거리로 이제 헌재에서 심의를 하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저 정도를 봤다면 그냥 판결 바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저질러졌고 속 시원합니다. 예. 무슨 일이 저질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범죄인들이 뭐라고 대응하는지만 지금 다 뻔히 보이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너무 뻔히 보여. 그러니까 다음 주쯤 헌재에서 그냥 판결 내리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허나마나한 소리, 들으나마나한 소리를 지금 반복하면서 2월 말까지 심지어 3월 초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사실은 좀 저기서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되게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뭐 보좌관이 메모 뭐 어쩌고 체포 명단 이제 적은 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너 보좌관이 그렇게 네가 한 거 이렇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보좌관이 내가 3명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홍장원 차장이 말하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질문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지 말을 해줘야지 사실은 그렇죠. 실제 그거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변호사도 참 할 말이 없고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김계리라는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 좀 그런. 자, 그리고 윤석열 씨 어제 재판에서는요.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너무 부실하고 엉터리여서 김용현에게 좀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한 가지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 검찰이 요즘 태도가 좀 이상한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이 올 테니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선관위에 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검찰이 요즘에 김성훈이라든가 뭐 경호처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자꾸 반려하고 이러는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JTBC에서 보도될 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인영이 이제 선관위에
방첩사 직원들을 보냈을 때 국정원과 검찰이 검찰이 올 것이다라고 올 테니. 했다라고 이제 JTBC에 보도가 됐고 다른 대령 몇 명들도 그런 진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조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이 싹 빠져버려요. 자,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추론이 가능하면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에 직접 전화해서 포렌식 전문가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한쪽을 거쳐서 갔다고 봅니다. 어디냐?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라면은 윤석열의 측근, 비아폰을 관리한 사람이 또는 어떤 이 검찰과 평소에 내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추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기관 전문 인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김성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화폰을 불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 김성훈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넘어와서 수사받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런 추론을 해봐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타당한 의혹이고 추론인데. 일단은 그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오니까 너희들 넘겨만 줘라라는 취지가 일단 대검찰청 산하에 이제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 포렌식 할 필요가 있는 서버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서버는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대검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아니라 그 직전에 선관위와 노태학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안양지청에. 예. 안양지청에 있다가 사실 계엄 이후에 경찰로 퉁 해버렸거든요. 애들이 이상하게. 그게 좀 이상한 사안인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안양지청 검사들을 보내서 진술을 받아라.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구타 뭐 야구방망이 해가지고 일단 자백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백은 불법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통해서 받고 얘들을 패스를 오는 검사들한테 해가지고 합법적인 진술 조서를 거기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럴 수 아닌가. 있겠네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100페이지 넘는 공소장에도 은폐돼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약에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요청 받으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러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었다. 사실은 저는 이거 같아요. 지금 원래 처음에 기사 나온 거는 검찰이 올 테니 기다려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랬다는 아주 검찰이 명확히 그렇죠. 콕 집어서 그 단어를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소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적은 진술 조서도 물론이겠지만 공소장에 수사기관이라고 바뀌었어요. 검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앞문장에는 건물은 경찰이 경호하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은 또 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는 국정원 뭐 수사기관의 전문 포렌식한 사람을 보낼 테니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공소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걸 쓰는 사람은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자기네를 빼버린 거다. 그리고 그냥 검찰은 결국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으로 대체를 시켜서 마치 자기네들은 이것과 무관한 것처럼 지금 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피신 조서나 이런 거에 수사기관이라고 적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누가 적냐면 여기서 박진영 평론가가 저한테 검찰에서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말을 해도요. 내가 그냥 거기다가 수사기관이 어쩌고 했어요라고 내가 적잖아요.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당신이 아까 이렇게 말한 거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보여주면서 사인하라 그러면 맞다 그래요. 그렇죠. 왜? 아까 결국 자기네들 머릿속에서는 검찰은 수사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장난질을 치거든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검사들이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제가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내 수하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검찰들을 동원했을 것 같고 특히 선관위 서버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잘 포렌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여서. 네. 근데 3대 미스터리한 기관이 이제 검찰하고 경호처하고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네. 저는 그저께 그 검찰 공소장이 나왔을 때 그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환호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탄핵 국회에서 의결할 때, 두 번째는 체포됐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 공소장이 나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는 윤석열 때려잡자는 분명한 거야. 무슨 장난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일망타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 안 될 것 같아. 정권 바꿔서 바뀐 정부 하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관여된 뭐 경호처는 지금 김건희 경호처라고 그래서 김건희의 복잡한 활동이 매일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백업하는 거고 검찰 개입 그다음에 비서실에서 분명히 계엄 이후에 해야 될 역할 이런 거 다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미루는데 만에 하나 진짜 윤석열 처리를 검찰이 모호하게 한다면 그거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시위라도 나와서 해야 돼. 근데 분명 공소장 앞으로 전개될 과정을 보면 그건 명확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버린 건 맞는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조직은 살려야 되니까 자기네 조직이 잘못한 게 만약에라도 있으면 오히려 그거는 축소시키려고 하고 대신에 경찰의 국수본을 계속 압색을 하면서 이제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경찰이 조금 압박해서 니네가 이번에 그 체포조 명단 네, 그 체포조를 도우러 사람들을 조금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경찰이 잘못한 걸 조금 부각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의 안위를 조금 생각한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직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답인데요. 특검이 답이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최상목 체제 네. 그리고 검찰 경호처 이들이 커넥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집행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상목 검찰이 협조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 돌파를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목 이 양반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예요. 지금 네. 아주 그냥 대놓고 안 지키겠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결심이 섰다. 이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안 따른다라고 하면 그건 헌재에서도 헌법 위반이다. 명분을 이렇게 확실히 말을 했죠. 주는 거죠, 네. 저희한테. 헌법 위반이니 이건 사실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헌재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떤 일이 뭐 벌어지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네. 정면 승부하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저희 뭐 지도부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실은 뭐 저희들이 미뤄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렸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데 꼭 해야 될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전사와도 같지만 네. 소위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의원이고 의원 중에서도 최고위급에서 최종적으로 당수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을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지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날려서 또 탄핵해서 그다음에 이재용으로 다 올려 복잡하잖아요. 우리 머리 고생해보고 여러 의견도 내. 근데 이런 경우만은 이 민주당 지도부 판단, 선택, 결정 이걸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전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딱 결정 내리지만 두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약간 뭐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과 추진이 다 옳았다. 네, 결국에는. 옳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건은 차근차근히 잘 진행되어서 올바른 끝으로 가고 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그 기득권이나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자꾸 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법치를 파괴하려고는 이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결국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 어제 재판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란이라고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란 뭐 결과가 안 일어났습니까? 우선 자 결과가 안 일어났다고 치면 지금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또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허상이다. 계엄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 자체는 다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박진영 평론가?
그렇죠. 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2시간이요. 자기네가 하지 않을 때까지 전 6시간 국민이 걸렸는데. 봤던 네.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되고 선관위에 군병력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포고령이 나오고 이게 다 없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거짓말이 일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러려니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윤석열 저자는요 무도한 폭군인 적은 있으나 단 한 번도 대통령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우리가 뼈 아프냐면 네. 그 21세기 접어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의 명단이 있고 그 나라들의 형편을 보면 네.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나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했다는 거를 온 세상에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정치 리더인데 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없는 저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지? 길 가던 아저씨를 아무데나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네. 끔찍한 거죠. 아, 하나의 속보 알려드릴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답니다. 야, 야 대단합니다. 우리 역시 황교안. 참 오물이 쌓이면은 똥파리가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와, 진짜 황당무계한데요. 다 그런 부분이에요. 참. 근데 저는 한교안 입장에서는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측에서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으로.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아니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던 것이 아마 서로 간에 조금 통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 탄핵 반대 집회를 지금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홍일, 석동현 그리고 윤갑근 등등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검찰의 구속 기소가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지금 청구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네요. 저기 황교안 전 총리는 TV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아, TV에 나오고 싶고 자기를 조금 예. 알리려고. 그리고 대선 레이스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동현이나 윤곽근처럼 나도 좀 나와서 나를 인터뷰해라. 그래서 네.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그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리고 대선 후보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다. 그렇죠. 김문순 대요의 인기를 내가 뺏어오고 싶은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일할 사람은 진짜 없네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분들은 실제 페이퍼워크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아니 근데 자기 고백은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반복하기가 민망한데 지금 좀 하나 할게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황교안을 예로 하는데 이 사람이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력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린 그걸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무수한 사람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0대 후반부터 이제 자기가 페이퍼워크 할 일 없이 이 말로만 살고 사교 집단에서만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나이를 먹었어. 아마 황교안 씨가 67세일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얼마나 머리가 나빠지고 살이 분변력이 없어지면서 정서적으로 이 고가운 게 많고 이상해지는지를 몰라. 화가 많이 나는군요. 근데 나는 알아. 왜? 66세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머리가 나빠지고 성격도 엄청 나빠져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척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야. 정말 60 넘어서는 거의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뇌를 굴린 사람만 간신히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보태는데 그 말이 더 맞았어.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야. 네. 그 사람이 50살 먹었는데도 그렇게 하냐 이거야. 인생의 활력 있는 어떤 시기에 그 사람이 빛났던 때가 있겠지. 근데 한 60 넘어가서부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퇴화 현상이 와요. 그래요? 그래서 내 방송 중에 그러잖아. 민주당 이 대표 이름이 뭐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 네. 근데 저 사람들은 국힘당의 저 원로들은 더 심해요. 그래요. 제일 극단적인 거는 이제 윤석열 씨고, 그다음에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거예요. 왜? 사람의 활성화된 두뇌라는 건 다채로운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어가 없어. 몇 개
그 주시옵소서 단어를 합치면 단어가 100개 이상이 안 돼. 아 그래요? 이걸 반복해. 그러니까 두뇌가 극단적으로 위축돼 갖고 거의 바보 수준이 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고 다니는 거죠. 야, 근데 술 먹어서건 뭐 교회를 다녀서건 여러 경로로 나이를 먹고 이 어린애 수준의 지능 저하와 성격 삐뚤어지는 거를 너무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반갑네요. 근데 당신도 멀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민경욱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50대부터 이상한 말 미리 빽빽하고 이상해진 사람도 있고. 이상해지다. 그리고 제가 이어령 선생을 젊었을 때 약간 비슷하게 한 2년 모신 적이 있는데 뭐냐면 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기 연마가 있고 또 특이한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윤석열 갖고 한교안 같은 거예요. 네, 김수민 대인배 장관은 그래서 60이 넘어서 당구 실력이 늘었대요. 왜요? 그 당구를 열심히 쳐서? 저 당구도 머리 회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자꾸 손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60 하니까 부담됩니다. 제가 원래 60입니다. 필사적으로 머리 쓰세요. 역사적으로 쓰셔야 돼요. 환갑잔치 한번 여시죠. 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대인배님께서 김갑수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거 내가 진짜 좋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다 머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학교 유튜브님께서 경호처 비서실 검찰 이곳은 특검 아니면서 못하겠습니다. 특검을 꼭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했고요. 오영경님 어제 재판 끝났을 때 윤석열 웃는 얼굴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분통이 터지더만요. 이런 얘기가 지금 하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왜 다들 그렇게 뻔뻔하고 억지로 어거지를 쓰는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 편이라오님은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유튜브 실시간에 책글 쓰면서 노는 걸로 두뇌 활동을 강력하게 하시길 바란다. 강추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킨다. 맞습니다. 테레사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민영강님 특이하네. 나이 먹었다고 존중하는 거 좀 제발 없앱시다. 아하. 나이 먹은 게 벼슬이 아닌데 네. 나이 먹었으니 막 대접하려고 그래. 난 그게 아주 거의 못 견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심해. 그렇게까지 싫으세요 그런 게? 너무 싫어. 좀 이상한데. 그냥 나이를 먹은 비슷한 어떤 사람인 거지. 알겠습니다. 김종성님, 저는 63세입니다. 50대까지는 자연스럽게 보수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진보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거꾸로 가시는 훌륭한 분들도 사람이다. 사실 있네요. 맞습니다. 미셸의 시은 수왕님도 그 사람 인성의 문제지 무슨 나이가 60이 넘으니 그렇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헌재에 계속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헌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4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훌륭한 판결을 안 한 것이고, 네가 양심 없이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념에 보네요. 따라 판결한 네. 거다. 참, 네, 성현아 사랑해님 걸 내가 이걸 안 읽어드릴 수가 없네. 언니 옷이 매번 작아 보여요. 갑자기? 아니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막 살이 쪄가지고 사실 옷이 점점 작아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사겠습니다. 제가 살을 뺄 수는 없고 옷을 몇 번 사는 걸로 하죠. 제가 이제 일부러 조금 장난을 좀 쳐봤어요. 하도 좀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윤석열 씨 측은 지금 아까 그 최거훈 변호사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변호사들이 다 같은 식으로 재판관들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아예 법을 지키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탄핵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다.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죠. 그렇죠. 미국 어떤 대통령이 총칼 들고 친위 쿠데타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이미 대선판으로 시선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조차도 나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집권하면 사면될 수 있다. 라는 이런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이미 시각 자체를 다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윤석열 풀려날 수 있어. 그리고 윤석열 재판에 참여했던 나 변호사도 다음 정권에서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저는 벌써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까지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시종일관 그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재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런데 훌륭한 변호인들이 없었다. 저 정도 수준의 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문가로서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 예언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그 우리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역사상 최대 표차로 졌어요. 600만 표 차이가 났어. 근데 놀랍게도 이명박 표가 평균적인 그 국힘 계열 대통령 당선자 표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뭐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예 투표를 표를 안 안 했다. 한 생긴 현상이잖아요. 네. 어쩌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제 추측에는 윤석열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치려고 그러잖아요. 국힘 의원들이 세배도 가고 인사도 가고 저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나마 코어 지지층 25% 지키겠다 저 난리인데 저거 대선 포기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대선은 안 될 일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현역 의원인 사람들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제 뭐 온갖 짓을 해. 근데 그 보존된 자기 자리가 옛날하고 다른 자리를 택한 거야. 극우라고 하는 네. 서부 법원에서 난동 부리던 난동 세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평소면 습관적으로 국힘을 찍었으나 민주당은 싫어하면서 국힘을 찍었으나 도저히 국힘은 더 이상 당분간은 못 찍겠어 하는 사람들의 아마 대규모 투표 포기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제 예언이에요. 그러면- 맞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 솔직히 뭐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 찍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 잘할 사람을 투표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그 의식을 좀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자, M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이번 재판은 법관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도 다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요. 샤샤님께서 저는 58년생인데 치앙마이에서 매번 시청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뉴스를 찾아보는데 계속 이런 뉴스만 나와서 참 힘듭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가 이렇고요. 사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즘 스픽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 알고리즘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조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30명에게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용현 피고인은 이 서부지법을 그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고 하고 그들을 애국투사로 누가요? 묘사를 했다고 하고 누가? 그게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씨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될 거랍니다. 서부지법을 폭도로 그 폭도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서부지방법원 앞에 이렇게 지나갔었고요. 중앙지방법원도 사실 오늘 갔다 왔는데 경찰들이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앞에는요, 이 경찰차들이 쭉 들어서 있어요. 이렇게 차 벽을 형성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게 쌀벌하고 진짜 무슨 군사정권이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인데, 그런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서부지방법원에 난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30명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너 잘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럽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김영현도 그렇고 도대체가 뭐 이거 뭐 우리나라 어떻게 아니, 만들려고 폭도를 하는 거예요? 앵투사라고 네. 국방부 장관 출신이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사실 저 굉장히 웃긴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보도에 안 나오네. 되게 웃긴 게. 뭐요? 그 영치금 뭘 갖고 준 줄 알아요? 자기한테 온 영치금하고 자기한테 들어온 네. 영치금을 나눠주니까 몇 푼 아닌 거야. 네. 지 사재를 털어서 뭐 몇천만 원을 갖고 쪼개서 60명 나눠줬다 그러면 약간의 마음의 감동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한테 들어온 영치금 나눠줬더니 좀 뭐 하는 거냐고.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온 거를 나눠준 것도 웃기지만은 저는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나 했다는 자가 저렇게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도 죄스러울 텐데 아니 법원을 난동으로 이렇게 정말 난장판을 만든 폭도들한테 영치금을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법은 안 중요한 거죠. 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렇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중흥동 장국영님께서 영치금 돌려막기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쭉 내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저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저희도 계속 제보가 오는데 이번에 그 MG 자유결사대라고 그 젊은 아이들이 마치 서클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법원 폭동 때 실제로 여기 가담했던 선수들 뭐 이렇게 녹색 잠바 이런 애 구속된 애들 있잖아요. 다 여기 네. 멤버들인데 요 멤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체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이 또 멤버 단체 회장이 있어 수계. 얘가 계속 그 전체 집회 연단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또 얘를 황교안이 또 초청을 해요. 정치인들이 초청을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폭도들이랑 현직 그 국임당 주변의 정치인, 국임당을 포함해서 국임당 정치인들과 계속 연대의 결속이 되게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폭도들, 요즘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정치권이랑 계속 긴밀한 유대를 지금 형성하면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김용현 의원이 옥중에서 오케스트레이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김영현 씨 변호인들이 사실은 정광훈 씨가 만든 로펌에서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다. 이 건지현 기자인가요? 이분이 그 MBC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정광훈 씨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도 고마운 마음에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서초동 로펌을 만들어줬다. 근데 그 로펌에 왔다는 사람들이 바로 석동현, 그 다음에 뭐 유승수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라인들이 다 그냥 같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류와 네. 정광훈 세력들이 이제 한 몸이 돼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다가 왜 그렇게 한 몸이 돼야 돼요? 바라볼 곳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김용현이 영치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폭동을 지지하는 것이고요. 제2, 제3의 폭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과 단절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광훈 씨는 3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부부싸움하다가 애가 죽어가지고 안매장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게 또 드러나서 또 놀라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박진애 평론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23년 5월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나왔다고 해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졌는데 그날 어떻게 숨졌냐? 집사람과 싸우다가 애가 우니까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근데 아들이 막 운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려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늘에다가 얘를 거둬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폭력 과정,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이한테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당연히 그 경우에 이제 경찰이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경찰이 왔는데 하필이면 자기네 그 신도가 경찰이었대. 그래서 그거 자기 석방시켜주고 안매장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 저거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안매장 하셔야 된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안인데 그거를 권지현 기자한테 이거 다 자기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자기 공소시효 지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자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죽은 것도 팩트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면 그날 아침에 부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표 낸다. 그러니까 애가 옆에서 울고 부인은 소리 지르고 뭐 자기들끼리 이제 막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나가려고 하는 자기를 붙들고 애한테 기도나 해주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 기도빨이 잘 먹힌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나갔는데 아내가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도중에 애가 죽었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애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울기만 했지 괜찮았는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경찰 조사를 자기가 받았는데 어쨌든 뭐 살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교회 안수 집사가 경찰이어서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경찰이 안매장할 것을 권했고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찰, 집사인 그 경찰은 너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30년이나 지나서 끝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런 사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랍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강훈의 세력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경선 과정에 종교의 힘, 을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종교에는 이제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그 주먹질하던 이제 조직 깡패들이 이승만 말기에 이제 대거 몰리니까 절에 들어가서 주지대 갖고 우리 조계종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왕년에 이제 주먹 출신이나 이른바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예, 직업 상사 군인 출신이거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중에 몇 명이 아주 영험한 스님이 됐어요. 근데 기독교도 이제 교세가 확 커지니까 그 복음주의 목사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무슨 공전 다니면서 주먹 쓰다가 우연한 게 내가 말을 하면 잘 통한다 그러니까 그 영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을 그 최태원 누구지 그 박근혜 최태민이 딱 그랬잖아요. 최태민. 원래 점쟁이였잖아. 네. 근데 목사업이 돈이 더 되니까 목사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딱 그런 경우인데 요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제가 그 태극기 뭐에 서울역 앞에서 한 2번 섞여본 적이 섞였다기보다 다른 일을 보러 갔다가 레코드판을 사서 나오다가 그 속에 섞여서 봤는데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인생 이력이 거친 사람들 같아. 전과 좀 있고 징역살이도 하고 아니면 밑바닥 인생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주축인 것 같아 보여. 이제 보면 한 행동과 언어를 보면. 네. 근데 그들 중심으로 세력을 쭉 키워오다가 이제 민주당은 빨갱이야에서 붙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요는 핵심은 그냥 주먹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그들 나름의 무속을 이제 영업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싶어요. 아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당이 그런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선거에서 뭔가 하나라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고,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손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저는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보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래요? 사람들은 뭐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 예를 뭐 군사 독재 정권이면 독재자의 딸과 결혼하고, 그다음 뭐 재벌 잘 나가면 재벌 딸과 결혼도 하고, 특별히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행하고 내가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그래. 지금 극우가 이른바 돈 되니까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데 유리하니까 네. 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좀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정광훈은 오늘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 수사 의지가 강해가지고 조만간 소환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행동대장 단위에 있던 선수들이 다 지금 구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현 씨까지 구속됐어요. 폭동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 여의도파, 이번에 부산역파, 이 소년보파가 대단히 크게 지금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그 뭐 웬만한 정치인들 다 연단에 올라가서 네. 연설했잖아 이번에. 그 실제로 이제는 좀 소년보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된다. 아 참네요. 정말 아니 대선을 괴롭습니다. 치르려면 얘네에 대해서 감시해야 돼. 그래요? 지금 극우의 정반대쪽 이제 한국에도 극좌적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80년대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그 중에서 거의 이제 김일성주의까지 나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태우 정부 때 노동자 임금 3배하고 해외여행 자유화 등등해서 중산층 형성과 더불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들 시민단체라는 처음 듣는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운동이에요. 혁명하고 거리가 멀어. 지금도 똑같은 과정인데 극우화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에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부속에 이탈된 사람, 양극화 속에 이제 학력이건 부건 이제 이 사람들이 생산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들을 무엇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과제예요, 과제.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현재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 나 살아 돌아갈 건데 무슨 조기 대선, 굴비 대선 얘기하냐 이러면서 자기네 그 비서실장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한숨 더 떠서 대선 준비하지 말아라, 여론조사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 사실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있으면은 사실은 헌재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그 결과는 아무래도 인용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대선 주자로서 후보로서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거냐 지금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이 자기 그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고 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올리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정장수 부시장이 자신의 SNS 커버 이미지를 홍 시장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했는데 이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거면은 당장 지사직 그만두고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오세훈 씨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대구 쪽에다가 뭐 낸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교묘하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조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 방식이 어떤 형태가 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극우 세력들의 등을 지게 되면 후보가 되기 힘들다. 그렇죠. 바로 그들의 그거죠. 지지 강도는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어쨌든 그 전광한 세력과 결탁했다고 보이는 김용현, 또 김용현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제 저기 국회 출석도 거부하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100일 내에 닥칠 여러 가지 정치 변화 이 속에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에는 김경수가 있다. 뭐 김부겸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 이제 자꾸 그 글을 올려가지고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복당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전 지사가 1월 31일에 복당을 신청했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거는 박진영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당 신청했다는 것은 대선 나가겠다. 당내 경선에 임하겠다는 뭐 절차적인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감옥을 가게 돼서 실형을 살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정당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정지가 됩니다. 그는 이제 사면 복권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복당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출마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고 사실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든 뭐 김동연 지사든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내 생각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민주적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좋아. 이런 기준에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내 생각이 없이 상대의 정치 행태라든가 지나왔던 정당의 갈등들을 끄집어내서 뭐 다시 이렇게 좀 소금을 뿌리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으니 이분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 이기겠냐 이런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요즘 여러 뭐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애써 분류한다면 그런 분들이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대표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통합 정치를 얘기하면서 이 대표를 공부하는 것은 저는 네. 잘못된 지적들이다. 당의 정체성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당내에서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치를 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참 나라의 큰일,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막아낸 것은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지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쩌면 트라우마, 어쩌면 예지력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었다. 예측을 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심리적 준비를 할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을 만들어 주셨었던 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 세력의 제압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보기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정체성.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미래를 얘기하면서 다가서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형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세력 제압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서 민주진영의 수권만이 개혁이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의 우클릭 행보도 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시시비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그러다 보면 네. 밥상이 차려지니까 파리떼가 몰려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몇 분 얘기 나오신 분들이 예전의 모습들이 아니다. 좀 자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양무석 의원 같이 너무 좀 강성으로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양문석 의원님은 저랑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친한데요. 네. 그러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예,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양무석 의원이 친문계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부르죠 보통. 예, 노무현 문재인 파리들 그만해라. 그리고 니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자중질환 일으키냐, 시끄럽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전선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김경수 전 지사의 워딩이나 뭐 약간 뭐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이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뿌리 깊은 전통 지지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그 나름의 분노가 있는가가 이제 표출되는데 이 지금 뭐 김경수, 김부겸 등등요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뭐 조사해봐야 지지율도 안 나오고 또 세력화도 안 돼 있고 그렇게 검증됐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낼까? 네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욕 먹으면서 기사 조회수를 뭐 하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경우에는 좀 때리면 맞아주면서 대세 아무 지장 없는 흐름이니까 가는데 다만 충고도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 깜냥보다 높은 자리를 누린 사람들은 제발 좀 그 유시민 작가가 하신 말씀이 아가리 그거야. 닥치고 아가리 닥치라고 뭐라고 자기 수준들을 스스로 좀 과대평가하고 지금 나서 이현주를 봐 이현주를
그렇게 헛방만 치다가도 윤석열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거의 광분을 해서 윤석열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지.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김경수 씨의 인식을 아마 지금 뭐 민주당원 거의 한 90%는 동의 못할 걸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떨어져 나간 당원들을 자기가 불러 모으겠다? 100만도 안 되는 당원을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500만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과거에 이낙연 때 정말 네거티브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국임당보다 더 심하게 했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아예 자기가 발생시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 씨를 보면서 사라져서 박수 쳤던 이낙연이 돌아온 느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문 의원의 생각이고 네. 대다수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계열에 있는 저희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이 내란숙의 파면에 역량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에게서 국민들에게서 정치력을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재명을 공격해서 평가받으려는 태도는 버려라. 네. 버려라. 네, 저는 뭐 그 민주당의 이제 특히 이제 친명으로 불리는 현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응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대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나 김경수 지사님, 임종석 실장님 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응대해드리고 3대1 토론도 제가 가능합니다. 3분 정도는 제가 좋습니다. 왼팔 하나로 제가 제압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지지자들이나 이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냈지. 사실 정치인들은 고맙게 생각하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은 이게 더 저는 급한 거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상의 직을 줘도 되는 사람이다. 네. 왕이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추앙해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공격해도 되는데 내부 제 총질을. 생각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가 꼭 진보는 아닌데 그냥 편의적 용어를 쓰자면 한 몇 번의 각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견고한 지지자가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으로 재편되어 있는 민주당은 역대 유례 없이 큰 규모의 강고해요. 그러니까 DJ 때 김대중 열혈 지지에는 그 한해는 지역색과 레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작용을 했고 노무현 때는 정말 신선하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젊은층, 중산층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지층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옆에서 좀 옆구리 찌른다고 그래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상담 시 저희 스픽스 또는 역진 용사들 유튜브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주어지고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이벤트로 또 다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나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 착한 미드님께서도 슈퍼챗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갑자기 중간에 탁 광고를 해버리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픈 분들 주목하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부럽지 않은 푹신하면서도 탄탄한 신상 토퍼가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토퍼인데요. 저 주황 색깔로 이렇게 지금 테두리 지금 놓여져 있죠.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 공감에서 4년 동안 개발한 우유 토퍼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포근하면서도 폭신한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은 3중 토퍼여서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오히려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혹시 그동안 잠자리가 불편하셨다면 우유 토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토퍼가 이 잠자리 수면의 그 질을 되게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토퍼 당연히 몇십만 원 할 것 같지만 수면 공감 공식몰 회원 가입하시면 9만 원대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스펙스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잠을 잘 자야 화도 안 나고 잠을 잘 자야 목주름도 안 생기고 잠을 잘 자야 사람이 착해지고 순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끼지 마시고 다른 거는 아끼시고 이런 거에는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그리고 이 우유 토퍼 다시 한번 스픽스몰 연결하시면서 좀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저도 광고 하나만 합니다. 네네 해주세요. 네. 그 미국 언론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라고 있거든요.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보다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이 될 것. 이재명 대표는 당파주의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윤석열이 선동 외교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재명 트럼프 두 현실주의자가 만나 놀라운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린 폴리시의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있네요. 나경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과의 보잘것없는 관계를 자랑하며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도 이재명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선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거의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특히 성조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네. 지금 저 보도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재명 좋아한다니까 트럼프도 친중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격할 태세예요. 그래요? CIA에다가 좀 신고할 태세. 야, 또 신고해요? 야, 진짜. 문대림 의원님 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같이 국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포인트 계엄으로 4년 중임제를 할 거냐 말 거냐. 통과가 안 되면 그냥 5년 정례적으로 하고 4년 중임제가 원포인트 그 개헌론에 같이 되면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는 한 거죠. 번 더 해. 그거 하면 안 되나?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은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그게 다 이제 해결할까요? 두려워할 네. 거 없는데 네. 대선 날 같이 하자는 거야. 국민투표와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재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중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권력이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기 때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사실 그 미국 보면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사실은. 이재명 5년 네. 써먹기 너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 예. 네, 애효님께서 조만간 트럼프도 CIA에 신고되겠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오늘 생각하는데. 국민일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만 당선되면 자기를 도와주러 구원을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을 많이 선동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다. 태극기 그렇겠죠. 부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성적에는 흔드는 거죠? 그러게 그거 말이에요. 구명해달라고 지금 SOS 하는 거지. 근데 너무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동맹이다. 이게 이제 포린 폴리시가 지적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제발 흔들고 정말 무슨 사대주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1950년대도 아닌데 2025년도에 미국한테 아직까지 이러고서 다니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18살이었어요. 3.1운동 때.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보면 맨날 태극기 들고 만세했을 것 같잖아. 일장기 들고 난리치는 행사가 얼마나 많았게요. 똑같은 거야. 지금 성조기 드나 그때 일장기 드나 그 인간들이 연장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맞아요. 진짜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조기가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한다. 이게 참 명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평파님.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같이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